2023년 10월의 어느 깊은 밤, 경기도의 위성도시인 평안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초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도시의 먼지를 씻어냈지만 모든 것을 짓누르는 듯한 끈적하고 무거운 공기만은 씻어내지 못했다. 사람들은 평안시를 시간이 멈춘 곳, 오래된 가치가 존중받는 곳이라 불렀다. 하지만 오늘 밤 평안시의 시간은 소리 없는 비명과 핏빛으로 얼어붙어 완전히 멈춰버린 듯했다. 대체 그날 밤 신혼의 당궁으로 가득해야 할 401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새벽 3시 평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박진우 경감은 쏟아지는 잠을 쫓기 위해 믹스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부록을 넘긴 그의 이마에는 고뇌의 흔적인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피곤함 속에서도 날카로움을 잃지 않는 눈빛은 이런 밤샘 근무가 익숙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단순한 절도나 주취폭력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끔찍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소리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안락 아파트의 건물주인 김 여사의 공포에 질려 갈라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경감님, 큰일 났어요. 401호의 피가 세상에 강기사 강지훈 씨가 죽었어요. 그리고 서연 씨가 걔 아내가 손에 칼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어요. 안락 아파트. 크림색 페인트가 세월의 때를 타 누렇게 변색된 5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은 주변의 낮은 단독주택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상징하던 이 건물은 오늘 밤 피로 얼룩진 비극의 무대가 되었다. 그리고 401호. 불과 12시간 전까지만 해도 젊은 건축가 강지훈과 은행원 이서연의 달콤한 신혼집이었던 그곳은 이제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박경감과 그의 팀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새벽 3시 30분. 빗줄기 때문에 차가워진 바깥 공기와는 달리 4층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역한 쇠 냄새, 즉 피비린내가 후각을 강타했다. 폭력적으로 생명을 앗아간 현장에서만 나는 원초적인 냄새였다. 401호의 문은 잠기지 않은 채 살짝 열려 있었다. 박경감은 팀원들에게 먼저 진입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문턱을 넘었다. 그가 상상했던 요란한 신혼집과는 전혀 달랐다. 붉은색이 갸 장식도, 축하 풍선도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이 모델하우스처럼 차가운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다. 새하얀 벽, 회색 타일 바닥, 무채색의 소파. 모든 것이 지나치게 깔끔하고 감정이 배제된 공간이었다. 따뜻한 보금자리라기보다는 정교하게 설계된 차가운 진열장, 혹은 새장 같았다. 출입문 맞은편 벽에는 단 하나의 거대한 추상화가 걸려 있었다. 검은색과 붉은색 물감이 격렬하고 혼란스럽게 뒤섞인 그림은 보는 이에게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백색과 회색의 배경 위에서 선명한 핏자국은 소름 끼치도록 강렬했다. 피는 흰 벽에 흩뿌려져 마치 저 추상화의 현실 버전처럼 기괴한 형태를 만들고 있었고 회색 타일 바닥을 가로질러 침대로 이어졌다. 그곳에 강지훈이 누워 있었다. 그는 여전히 멋진 신랑 예복을 입고 있었다. 다만 안쪽에 흰 셔츠 단추가 풀려 있었고 가슴 정중앙에 단 한 군데의 상처에서 번진 핏자국이 셔츠를 온통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잔혹할 정도로 정확한 공격이었다. 지훈의 눈은 공포가 아닌 극도의 놀라움과 불신으로 크게 뜨여 있었다. 마치 누가 그리고 왜 자신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방구석, 창가 쪽에는 이서연이 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얇은 커튼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는 곳에서 그녀는 상처 입은 새끼 동물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신혼 첫날 밤을 위한 관능적인 흰색 실크 잠옷은 남편의 피로 얼룩져 있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박경감은 숨을 멈춰야 했다. 그녀의 눈은 완벽하게 텅 비어 있었다. 잔물결 하나 없는 고요한 호수처럼 그 눈에는 공포도, 후회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마치 영혼이 산산조각 나버린 아름다운 도자기 인형 같았다. 그리고 그 인형의 작고 떨리는 손에는 날카롭게 잘 닦인 스테인리스 과도가 들려 있었다. 칼날 끝에서 핏방울이 바닥으로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다. 감식팀이 일을 시작했다. 카메라 셔터 소리, 기록하는 소리, 조용히 의견을 나누는 소리. 모든 것이 절차대로 진행되었다. 명백한 가정 내 살인사건. 가해자와 피해자는 명확하고 현장은 밀실이었다. 너무나 전형적인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박형감에게는 이 명백함 자체가 가장 큰 의문점이었다. 그는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창문 유리는 깨지지 않았고 가구는 제자리에 있었다. 시신과 침대를 제외하면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바닥에 끌린 핏자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침대 밑 활짝 열린 서연의 여행 가방 근처에 놓인 낡은 크림색 곰인형. 이상한 점은 인형의 배가 잔인하게 찢겨져 있고 하얀 솜이 바닥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솜뭉치 사이로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된 작은 물체가 보였다. 전자기기처럼 생긴 물체였다. 파괴된 곰인형, 그 안에 숨겨진 전자기기, 끌린 핏자국,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자상. 이 단서들은 서로 맞지 않았다. 같은 이야기의 조각들이 아니었다. 박경감은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무감각한 벽을 뚫으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서연 씨,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녀는 침묵했다. 하지만 박경감이 고민형에 대해 언급하자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반응이었지만 박경감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기계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저주받은 주문처럼 같은 단어들을 반복했다. 끝내야 했어요. 끝내야만 했어요. 박경감은 직감했다. 이 사건의 진실은 현장이나 칼날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혼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비극의 막이 오르기 전 평안시는 작은 무대였고 강지훈은 그 무대 위 가장 빛나는 스타였다. 30살의 강지훈은 모든 어머니들이 사윗감으로 삼고 싶어하는 엄친아의 전형이었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항상 따뜻하고 믿음직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유능한 건축가로서 높은 연봉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사교성을 갖췄다. 동네 어르신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웃집의 고장난 수도꼭지를 대가 없이 고쳐주는 일에 스스럼이 없었다. 그는 성공과 친절함의 화신이자 평안시의 골든보이였다. 그런 그의 완벽한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나타난 것이 바로 이서연이었다. 24살의 그녀는 지훈과는 정반대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다. 2년 전 평안시의 한 은행 지점에 발령받아 온 그녀는 가녀리고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아름다움을 지녔다. 직장에서는 숫자를 다루는 정밀한 기계였다. 그녀의 손을 거친 숫자는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었다. 하지만 은행 창구를 떠나는 순간 그녀는 침묵의 외투를 걸쳤다. 친구도 모임도 없이 은행과 원룸을 오가는 직선의 삶을 살았다. 동료들은 그녀를 예의 바르지만 다가가기 힘든 사람, 아름답지만 차가워서 만질 수 없는 유리꽃 같다고 평했다. 태양과 달 같은 두 사람의 만남은 도시 전체에 놀라움과 부러움을 안겨주었다. 한 사람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들었다. 한 사람은 빛을 발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빛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완벽한 조화라고 불렀다. 공개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식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결혼식에서 지훈은 행복에 겨운 눈빛으로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남편 옆에서 그림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깊이 없이 정지된 듯 고요했다. 박경감은 과거에 두 사람 모두를 만난 적이 있었다. 지훈은 주민회의에서 몇 번 보았고 서연은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 경찰서에 왔을 때 만났다. 박경감은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답하며 한 번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옷자락만 만지작거리던 그녀의 모습을 기억했다. 그때는 그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와 깨달았지만 그것은 수줍음이 아니라 공포였다. 피로 얼룩진 지금 그 완벽했던 그림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끔찍한 균열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범죄는 결코 갑작스러운 번개가 아니다. 그것은 작은 바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폭풍이다. 박경감의 팀이 수사를 깊게 파고들자 그 바람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경고, 개짖는 소리. 결혼식 일주일 전 아래층 302호에 사는 주민은 401호에서 큰 소리가 난 후 부부싸움 소리를 들었다. 지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고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모든 건 결정됐어. 라면 알카롭게 외치고 있었다. 그에 대한 서연의 대답은 울음소리가 아닌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개진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두 번째 경고, 한밤중에 외출. 결혼식 나흘 전 아파트 입구의 CCTV에는 새벽 2시에 서연이 검은 후드 재킷으로 몸을 감싼 채 밖으로 나가는 기이한 모습이 찍혔다. 그녀는 커다란 스포츠 가방과 작은 삽을 들고 인적이 드문 공사장 공터 방향으로 걸어갔다. 1시간 후 그녀는 빈손으로 돌아왔고 경비원의 질문에 그저 마음이 답답해서 산책했다고만 답했다. 세 번째 경고, 소독약 냄새. 결혼식 바로 전날 밤 401호 창문과 가까운 발코니를 가진 306호 주민은 401호에서 흘러나오는 지독한 락스 냄새를 맡았다. 냄새가 너무 심해 창문을 닫아야 할 정도였다. 그는 신혼부부가 대청소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감식팀이 확인한 결과 401호 욕실 배수관은 다량의 강력한 화학약품에 의해 약간 부식되어 있었다. 세 가지 사건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의 세 단계였다. 그리고 마침내 고민형 속에서 발견된 검은 물체가 GPS 추적기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 기록은 사건 당일 밤 평안시에서 5km 떨어진 패창고에서 시작해 안락아파텔 401호에서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서연의 여행 가방 지퍼에 끼어 있던 길고 붉은 빛이 도는 갈색 머리카락의 DNA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연의 것도 지온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비극이 일어나기 직전 서연의 소지품과 아주 가까이 접촉했던 제3의 여성의 것이었다. 수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왜 서연이 지훈을 죽였는가가 아니라 누가 서연과 함께 이 계획을 실행했는가로 붉은 갈색 머리카락은 황금 열쇠가 되었다. 데이터베이스 대조 결과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최수진, 32세. 충격적이게도 그녀는 서연이 근무하는 은행의 전임 팀장이었다. 수진은 1년 전 고객들에게 불법 사금융을 알선한 스캔들로 해고된 상태였다. 박경감은 즉시 그녀를 소환했다. 조사는 숨막히는 작은 취조실에서 진행되었다. 최수진은 조금도 불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들어섰다. 세련된 옷차림에 잘 관리된 붉은 갈색 머리가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박경감 앞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입꼬리를 울리며 비웃듯 말했다. 경감님, 바쁜 사람을 여기까지 부르신 이유가 뭐죠? 박경감은 서두르지 않고 머리카락 사진과 DNA 분석 결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수진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그는 이어서 폐창고에서 401호까지 이어진 GPS 이동 경로 지도를 내밀었다. 이 창고, 최수진 심 친척 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그렇죠. 수진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우연의 일치겠죠. 전 서연 씨와 지훈 씨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박경감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 이메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는 태블릿 PC를 수진 쪽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디지털 포렌식 팀이 복원한 서연의 삭제된 계정으로 온 이메일 내역이 떠 있었다. 발신자는 TK. 내용은 짧고 냉혹한 지시들 뿐이었다. 일은 신혼 첫날 밤 전에 끝내야 한다. 퇴로는 없어. 장비는 준비됐다. 고민영이 최고의 위장막이야. 그놈은 대가를 치러야 해. 그 후에 넌 자유로워질 거야. 7천만 원. 최수진의 자신감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는 화면을 두러지게 쳐다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는 지독한 냉소와 분노가 가득했다. 하, 자유? 당신들은 그 애가 자유를 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애가 나한테 애원했어요. 제발 자기 남편 좀 죽여달라고 빌었다고요. 첫 번째 반전이었다. 최수진의 자백에 따르면 이서연은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먼저 최수진을 찾아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벗어날 길을 마련해달라고 애원했다는 것이다. 수진은 단지 해결책을 제공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왜 그토록 수줍던 서연이 어떻게 그토록 잔혹해질 수 있었을까? 박경감은 다시 서연의 취조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카리나 현장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최수진과의 연락 증거와 그녀의 자백 내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이 쌓아올린 무감각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오열하지 않았다. 그저 창백한 뺨 위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평안 씨의 그 누구도 믿지 못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한순간의 실수에서 시작되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던 서연은 고객의 비활성 계좌에서 7천만 원을 잠시 빼돌렸다. 금방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 강지훈이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건축가였지만 금융과 기술에도 해박했다. 바로 그 순간 골든보이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지훈은 서연을 고발하지도 타이르지도 않았다. 그는 그 비밀을 보이지 않는 족쇄로 사용했다. 나랑 결혼해줘. 내 아내가 돼서 얌전히 내 말만 들으면 이 비밀은 영원히 우리 둘만의 비밀이 될 거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감옥이 어떤 곳인지는 잘 알겠지. 강지훈은 서연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녀린 아름다움과 복종심에 집착했다.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했다. 결혼식, 그의 취향대로 꾸며진 신혼집, 모든 것은 서연을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가두기 위해 지어진 황금 세장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그 비밀을 무기로 그녀를 협박하고 통제하며 그저 순종만 하는 완벽한 인형으로 만들었다. 사람들 앞에서 그의 미소가 밝을수록 단둘이 있는 방 안에서 그의 언어는 더욱 잔인하고 가혹해졌다. 서연은 수개월 동안 지옥 속에서 살았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최수진을 찾아갔다. 그녀가 아는 유일한 펍의 경계를 넘어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피해자가 가해자였고 가해자는 막다른 길에 몰린 피해자였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이메일의 TK는 누구인가? 최수진은 실행범일 뿐. 지훈이 죽기를 바라고 7천만 원을 기꺼이 지불한 배우는 누구인가? 박경감의 디지털 포렌식 팀은 마침내 여러 개의 가상서버를 거쳐 이메일을 보낸 입주소의 근원지를 추적해냈다. 그 주소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거대 부동산 개발 그룹
태강건설의 사무실에서 발신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그룹의 회장은 바로 정태강 융 TKNG, 정태강, TK, 정태강과 강지훈의 관계를 파고들자 비즈니스 세계의 추악한 원한 관계가 드러났다. 1년 전 지훈의 회사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입찰에서 태강건설을 꺾고 사업을 따냈다. 태강건설이 패배한 이유는 지훈이 정태강이 회사가 과거 다른 프로젝트에서 자재를 속이고 장비 능력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증거를 발주처에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이 일로 정태강은 막대한 계약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며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오만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그에게 그것은 반드시 갚아야 할 피해 빚이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살인 계획이 필요했다. 그리고 운명은 최수진과 이서연을 그의 체스판 위로 이끌었다. 그는 돈이 필요하고 영리하며 대담한 최수진에게 접근했고 최수진은 지훈에게 원한과 살해 기회를 동시에 가진 완벽한 도구 이서연을 찾아냈다. 악의 도미노가 시작된 것이다. 신혼 첫날 밤 최수진이 선물로 보낸 곰인형 속에서 GPS 추적기를 발견한 지훈은 격분하여 서연을 추궁했다. 지훈의 협박과 수진의 재촉 사이에서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진 서연은 결국 손에 잡히는 과도를 들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모든 그림이 완성되었다. 사업적 원한과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살인을 사주한 주범 정태강, 돈과 타인을 조종하는 병적인 쾌락을 위해 범죄를 설계한 공범 최수진, 정신적 학대의 피해자로서 절망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해자 이서연, 그리고 살인사건의 피해자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잔인한 정신적 범죄의 가해자였던 강지훈. 이 사건에는 순수한 피해자도 무고한 사람도 없었다. 재판은 전국적인 충격을 안겼다. 최종 판결은 정태강에게 사형, 최수진에게 무기징역, 그리고 장기간의 협박과 심신미약 상태가 참작된 이서연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되었다. 법에 따른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은 영원히 남았다. 사건이 종결된 후 박형감은 영구 봉인되기 전 마지막으로 401호를 다시 찾았다. 모든 것이 치워졌지만 방 안의 냉기는 여전했다. 그는 추상화 앞에 서서 혼란스럽게 뒤섞인 검은색과 붉은색의 물감 자국을 바라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저 그림이야말로 이 이야기 속 모든 인물들의 내면을 상징하는 것임을. 누구에게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지만 그 어둠이 증오와 탐욕, 공포에 의해 길러질 때 그것은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다. 사회의 눈에는 선량한 사람이 닫힌 문 뒤에서는 악마일 수 있으며 막다른 길에 몰린 약자가 그 어떤 강자보다 위험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401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아주 작은 악 앞에서의 침묵 또한 공범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불길한 징후에 대한 외면이 비극이 싹틀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 만약 서연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더라면, 누군가 그녀의 고통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만약 지훈이 통제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피는 흐르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값비싼 교훈은 이것이다. 미소 너머를 더 깊이 보고 침묵 너머를 더 귀 기울여 듣고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어둠을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 때로는 가장 큰 죄악은 생명을 앗아간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한 영혼을 서서히 죽여온 연속된 행위들일지도 모른다.